내년 합동수고제 때는 또다시 세상에 놀라게 했던 이 길을 따라가서 제일 처음 마주할 모습 15살 소년 노동자 윤석열님의 모습. 1988년 4월 초에 송년이가 여러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다가 그 서울대병원 수학과 병동 그 의사 박희순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얘가 무슨 일을 했었어요. 물어서 온도계 압력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수건강검진 소변검사 피검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은과 유기용제가 검출이 돼서 복합중독 진단서를 끊으시고 난 다음에 구로연 상담실로 이미 연락을 주셔서 그때부터 수은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인증 부분에서 근면 씨가 정말 하루 빠짐없이 애를 썼는데 회사에서 농약 먹고 행거가고 자기네들 뒤집이 쏜다고 하면서 거기서 일할 때는 회사에 서명을 안 해줬어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회사가 서명을 안 해줬다고 우리가 직업병 인정 신청을 한 거를 반려를 했어요. 노동계와 진보적인 보건의료 단체와 수많은 활동가들이 연대해서 문송면 직업병 인정을 받기 위한 연대 운동을 시작해서 6월 29일인가사 이제 그 직업병 인정을 받게 됐고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되고 송년이 일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6월 29일 날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고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직업병 인정도 받고 이제 송년이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7월 2일 한밤중에 하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바로 문홍면 그 사망에 대한 대책과 그 운동이 시작됐고요. 7월 17일 날 이 자리로 송년이를 모시고 왔어요. 정말 꽃으로 치면 꽃봉오리 같은 정 피지도 못한 그 어린 생명이었잖아요. 그때 15살 문송면의 죽음이 이 땅의 노동자들 얼마나 처참한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죽임을 당한 걸 겪으면서 노동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원진 투쟁도 곧 바로 이어서 시작이 돼서 저는 이제 송년이가 하늘 가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송년이 묘소에서 다짐을 하고 산재 없는 세상을 위한 힘 있는 연대 활동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김봉원 동지는 77년도 원진 내용 원외과에 입사를 해서 그 건강이 좀 안 좋고 예를 들면 어지럽고 예를 들면 그 손발이 저리고 그 7년의 근무를 마치고 8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오던 중에 그 79년도에 자택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그 입퇴원을 반복하고 어떤 뭐 원진 내의원 소식을 듣고 사당 의원 김덕호 원장님을 찾아뵙고 고혈압에 이제 어떻든 손발이 저리는 이런 증상이 있고 그러니까 노동부 그 의정부 지방사무소에 그 산재 신청을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은 파트에서 일을 해서 거기는 가스가 없는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어떤 회사와 노동부는 어쨌든 이제 그 검진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투쟁 끝에 검진을 신청을 승인한 날이 고인이 되신 1월 5일이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17세.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아버님이 고등학교 그 학점을 내고 귀갓길에 도로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으나 어쨌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장례 절차를 밟아서 노제를 지내기 위해서 원진 내의원 정문에 노제를 지내러 들어옵니다. 그 전투경찰들이 그 진을 치고 있었고
노제를 지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 격분을 해서 부인의 주검을 정문 앞에 모셔놓고 137일간 투쟁이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김봉환 동지 같은 경우에 그 합의 볼 때 제가 알기로는 21개 조항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강사로 분기별로 1시간씩 교육을 한다.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곳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이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서 보니까는 직업병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88명의 이제 인정기준 미달자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김정순 교수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직업병 판정 기준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좀 더 악화가 돼야 이제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가스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 직업병 판정이 나오냐고. 김정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를 옆에서만 태워도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소주를 3-4병 먹고 견디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주를 반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몇 이상 ppm이 돼야만 직업병이 걸린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아이러니한 기준이고 참 코미디 같은 얘기다. 그래서 그때 그 인정 기준 그 완화 투쟁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그 진행을 합니다. 93년도 6월 8일 날 휴업에 들어가서 폐업 절차를 밟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회사가 있을 때는 어쨌든 자꾸 방어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로비를 하고 제지를 하니까 직업병이 안 나왔습니다. 폐업을 해서 검진을 하니까 한 번에 143명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910명이 산업재해로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이런 이제 기록이 생기는 이런 과정입니다. 김주현님은 2010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입사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간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온몸이 피부 발진이 나기도 하고 자다가 그 호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고단한 교대 근무도 모자라서 정말 초과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문어조 경영하에 삼성의 노무 관리는 차별과 위계, 직장 내 괴롭힘 등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김주현 님도 그러한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심각한 우울증이 왔고 2달의 병가 끝에 복직한 첫날 2011년 1월 11일 기숙사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문의 죽음에 넋이 나간 가족들에게 삼성의 행동은 잔인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는 아버지를 삼성 관리자가 모텔로 불러내어서 아들의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분노한 아버지가 반올림에 전화를 주셨고 그 뒤에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장례를 미루고 97일간 경찰서, 노동부, 삼성전자 앞에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97일 만에 삼성 대표이사의 사과를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주현 님의 죽음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삼성의 백혈병, 암 뿐만 아니라 괴롭힘이나 과로, 우울, 자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삼성전자, 반도체 등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병들고 위계적 노무관리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올림에는 바로 몇 달 전에 의문사 당한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아버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대재벌 삼성과의 투쟁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한 97일 동안 제 와이프하고 딸하고 삼성하고 부딪히려면 목숨을 걸자. 단지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사과문을 문서로 갖고 와라. 그 당시 삼성의 고위직이 몇 억을 더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 문서만큼은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희유를 하고 협박을 했어요. 거기에 저는 더 분노를 느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열악한 노동자들, 소외된 노동자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요.
정말로요. 제가 주연이 죽었을 때 갔는데 3일 전에 8층에서 그 여자 노동자가 투신을 했는데 그게 그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검찰, 경찰, 노동부, 삼성 소나기에 노르고 가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현이가 못한 꿈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규는 어두운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나홀로 위험한 설비를 감당하던 그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을 모든 이들에게 알린 분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투쟁을 일으킨 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또다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또 게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깜깜하고 무섭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먼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은 더 하셔갖고 무덤 자체를 환하게 꾸미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발전소 안에서 김용균이 다니던 모습을 상징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용균 투쟁은 사회적 투쟁으로 함께 만들었지만 특히 그 가족인 부모들이 앞장서 싸운 투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례 투쟁 과정에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자 국회와 정권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면 개정을 산안법을 했지만 죽음의 외주화라는 내용이 법에 담겼지만 정작 용균이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가져가고 위험은 더 아래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윤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가져가라 라고 요구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그 법은 만들었지만 우리들이 더 강화하고 실제로 적용시켜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들은 슬픔만 안고서 가슴에 담고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싸워야 살아날 길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재단을 만들고 유가족이 당사자가 직접 싸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피해를 당하고 권리를 빼앗긴 모든 이들이 함께 싸우는 그런 계기로 김용균 투쟁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주연님 같은 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 노동조합에서 많은 힘을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투쟁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드림들과 수많은 사이드들이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한 작동성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쟁!